살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이제 나를 위해 살아도 되지 않을까?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생각보다 훨씬 험한 길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무너질 뻔했지만 끝내 무너지지 않은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구독, 좋아요 먼저 눌러주셨죠? 인생 여행에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챕터 1. 봄이었다. 서울 외곽의 낡은 빌라 2층. 작은 창가로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는 오후였다. 강미숙은 식탁 앞에 앉아 봉투 하나를 오래 들여다보고 있었다. 딸 박수아가 지난주에 두고 간 결혼 청첩장이었다. 연분홍 봉투 위로 봄 햇살이 얹혔다. 미숙은 그 햇살이 유독 낯설게 느껴졌다. 따뜻한데 왜인지 모르게 쓸쓸했다. 미숙의 손을 보면 그 사람이 살아온 시간을 짐작할 수 있었다. 손마디가 굵었다. 손끝에는 오랜 주방일로 굳은 살이 박여 있었다. 29에 이혼 서류를 들고 동사무소를 나오던 날부터 미숙은 멈춘 적이 없었다. 구내식당, 반찬가게, 학교 급식실, 아이 둘을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는 동안 미숙의 손은 쉰 날이 없었다. 그리고 어느새 두 아이는 다 자랐다. 아들 박진우는 지방에서 직장을 잡았고 딸 수아는 이제 결혼을 한다. 미숙은 청첩장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파트 화단에 개나리가 노랗게 피어 있었다. 미숙은 오래 그것을 보았다. 30년을 자식 바라보며 살아왔는데 이제 그 자식마저 제 둥지를 떠난다. 그렇다면 나는 그 생각이 문장이 되기 전에 미숙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생각이 길어지면 감당이 안 된다는 것을 미숙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구내식당은 점심 피크를 막 넘긴 시간이었다. 미숙이 앞치마를 두르고 배식대 뒤에 서면 그 자리가 미숙의 자리였다. 허점순이 국솥을 저으며 말을 걸었다. 미숙아, 수아 결혼식 날짜 잡혔어? 다음 달 15일이래. 어머나, 얼마 안 남았네. 야, 근데 너는 얼굴이 왜 그러냐? 뭐가요? 무슨 제삿날 아침 같은 표정을 하고 있어. 미숙은 국자를 들고 웃었다. 원래 이렇게 생겼잖아요. 점수는 혀를 찼다. 야, 강미숙. 딸 시집 보내는 엄마 얼굴이 그러면 안 되지. 점수는 61살이었다. 미숙보다 3살 위인 이 여자는 식당에서 가장 목소리가 컸고 가장 빨리 눈치를 챘고 가장 먼저 밥을 퍼주는 사람이었다. 한때 재혼을 경험한 사람이기도 했다. 미숙은 점순 앞에서 유독 말이 술술 나왔다. 언니, 나 요즘 이상한 생각해요. 어떤 거? 수아 결혼식 날 내가 혼자 밥 먹겠구나 싶어서요. 점순이 국자를 멈추었다. 그게 뭐가 이상해? 사실이잖아. 그러니까 이상하죠. 그날 오후 단골 손님 한 명이 배식대 앞에 섰다. 윤태준이었다. 환갑을 넘긴 나이에 단정한 남방 차림이었다. 미숙은 그 남자를 처음 본 것이 아니었다. 3달 전부터 매일 같은 시간에 혼자 와서 같은 자리에 앉아 밥을 먹는 사람이었다. 특이한 점이 있다면 이 사람이 먹고 나면 꼭 한마디를 하고 간다는 것이었다. 오늘 된장찌개 맛있었습니다. 오늘은 반찬이 많네요. 감사합니다. 짧은 말이었다. 그런데 그 말이 유독 귀에 오래 걸렸다. 오늘 국이 좀 짰죠? 태준이 식판을 반납하며 말했다. 미숙이 대답했다. 죄송해요. 소금을 조금 더 넣었나 봐요. 아, 아니요. 짠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저 원래 심심한 것보다 이게 좋아서요. 태준이 웃었다. 미숙도 웃었다.
퇴근 후 혼자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미숙은 자신이 오후에 웃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언제 마지막으로 저렇게 웃었더라. 기억이 잘 나지 않았다. 수아의 결혼식 날이 왔다. 미숙은 결혼식장 한쪽 테이블에 혼자 앉아 밥을 먹었다. 주위에는 수아의 친구들, 사돈댁 식구들, 처음 보는 얼굴들이 가득했다. 미숙은 밥을 천천히 먹었다. 국물을 한 숟가락 떴다. 목 안에서 멈추었다. 이 사람들 중에 나란히 앉아서 밥 먹어본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게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아무도. 미숙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밥이 더 이상 넘어가지 않았다. 수아가 웨딩드레스 자락을 끌며 테이블 쪽으로 왔다. 엄마, 밥 먹었어? 응, 먹었어. 많이 드셔야 해. 오늘 많이 피곤하잖아. 너나 잘 챙겨. 수아는 미숙의 어깨를 한번 안고 돌아섰다. 미숙은 그 손이 등에서 떨어지는 것을 느끼며 눈을 감았다. 딸이 어른이 됐다. 그 어른이 이제 제 사람한테로 간다. 그리고 나는 그날 밤 빈집에 돌아온 미숙은 불도 켜지 않고 소파에 앉았다. 어두운 거실 안에서 봄바람이 창문 틈으로 들어왔다. 미숙은 오래 앉아 있었다. 아무 생각도 안 하려고 했지만 생각은 자꾸 한 방향으로 흘렀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사는 거지? 그 물음이 답 없이 거실을 맴돌았다. 일주일 뒤 구내식당. 태준이 배식대 앞에 서서 말했다. 저 다음 주부터 잠깐 안 올 수도 있어요. 지방 현장이 생겨서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국을 떴다. 그러세요. 그래서 드리려고요. 태준이 작은 메모지를 쟁반 위에 올려놓았다.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지방 다녀와서 한번 밥이라도 같이 먹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드시는 것 같아서요. 미숙은 메모지를 바라보았다. 아무 말도 못했다. 태주는 쟁반을 들고 자기 자리로 걸어갔다. 미숙은 그날 내내 메모지를 앞치마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 퇴근 후 버스 안에서 꺼내보았다. 넣었다. 집에 와서 또 꺼내보았다. 30년 동안 아무도 이런 쪽지를 준 적이 없었다. 그리고 3일이 지났다. 미숙은 문자를 보냈다. 안녕하세요. 식당 직원입니다. 현장 잘 마치고 오세요. 문자를 보내고 나서 심장이 이상하게 빨리 뛰었다. 미숙은 핸드폰을 서랍에 넣어두고 부엌으로 갔다. 서랍 속에서 진동이 울렸다. 미숙은 2번 망설이다가 서랍을 열었다. 감사합니다. 돌아가서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미숙의 입가에 작은 웃음이 번졌다. 그 웃음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봄밤 부엌에 혼자 서서 미숙은 아주 오랫동안 닫혀있던 무언가가 아주 조금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 챕터 2. 태준이 지방 현장에서 돌아온 것은 2주 뒤였다. 돌아오자마자 연락이 왔다. 약속 지키러 왔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괜찮으세요? 미숙은 문자를 읽고 한참 생각했다. 거절할 이유를 찾으려 했는데 막상 떠오르지 않았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보냈다. 토요일 오후 2사람은 동네 국밥집에서 처음으로 마주 앉았다. 특별한 식당이 아니었다. 뚝배기 국밥의 깍두기가 전부인 자리였다. 그런데 미숙은 그 자리가 어색하면서도 나쁘지 않았다. 태주는 과하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적당히 물어보고 적당히 들어주었다. 식당 일 오래 하셨어요? 20년 넘었어요. 대단하시다. 사람 많은 데서 그 오래. 별 수 있나요? 태준이 웃었다. 별 수 없어서 한 일이 제일 오래 가더라고요. 저도 그랬거든요. 밥을 다 먹고 나서 2사람은 공원을 걸었다. 걸으면서 태준이 말했다. 저 전에 결혼했었어요. 12년 전에 이혼했고요. 아, 자녀가 2 있어요.
딸 하나, 아들 하나. 미숙은 말없이 걸었다. 숨기고 싶은 건 아니고요. 처음부터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미숙은 잠깐 멈추었다가 다시 걸었다. 저도 이혼했어요. 29에. 아이 둘이에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셨군요. 더 묻지 않았다. 그게 미숙은 오히려 편했다. 그렇게 만남이 시작되었다. 한 달에 2번 밥을 먹거나 산책을 했다. 태준은 매번 먼저 연락했고 미숙은 매번 사흘 정도 생각하다가 답장을 보냈다. 점순이 그것을 알아채는 데는 한 달도 걸리지 않았다. 야, 강미숙. 요즘 핸드폰 자주 보더라. 그래요? 누군데? 아무도 아니에요. 점순이 국소틀 저으며 씩 웃었다. 아무도 아닌 사람 문자에 그렇게 웃으면 안 되지. 미숙은 대꾸하지 않았다. 하지만 귀가 빨개졌다. 딸 수아에게 태준의 이름이 처음 언급된 것은 만남이 시작되고 4달 뒤였다. 수아가 주말에 잠깐 들렀다가 미숙의 핸드폰 화면에서 문자 알림을 보았다. 엄마, 윤태준이 누구야? 미숙은 잠깐 멈추었다. 아는 사람. 어떻게 아는 사람? 식당 손님이었어. 수아의 눈이 달라졌다. 혹시 만나는 거야? 미숙은 천천히 대답했다. 가끔 밥 먹어. 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닫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엄마, 그 나이에 무슨 남자야? 미숙은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았다. 대꾸하면 싸움이 된다는 것을 알았다. 수아는 잠시 후 자리에서 일어섰다. 나갈게. 조심해. 현관문이 닫혔다. 미숙은 소파에 앉아 잠시 그 문을 바라보았다. 그 나이에 무슨 남자. 그 말이 귀에 걸렸다. 그 나이가 몇 살인데. 58. 그게 다 된 나이인가. 태준과의 만남이 1년을 넘기던 날, 두 사람은 한강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태준이 먼저 말을 꺼냈다. 미숙 씨. 네. 저 진지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미숙은 강물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말씀하세요. 같이 살고 싶어요. 강물 소리가 잠깐 크게 들렸다. 아무 말도 못했다. 시간이 멈추는 것 같았다. 무섭죠? 태준이 먼저 말했다. 미숙은 천천히 대답했다. 무섭죠? 저도 무서워요. 그런데도요? 그런데도요. 미숙은 강물을 한참 바라보았다. 30년 동안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누군가가 같이 살고 싶다고. 자신과 생각해 볼게요. 그게 그날 미숙이 할 수 있는 전부였다. 미숙은 그날 밤 잠을 못 잤다. 누워서 천장을 보았다. 태준의 얼굴이 떠올랐다.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건 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그런데 수아 얼굴이 떠올랐다. 그 나이에 무슨 남자. 미숙은 눈을 감았다. 평생을 자식 위에 살았으니 이번 한 번만은 내가 선택하면 안 되나? 그 질문이 새벽 내내 미숙 안에서 맴돌았다. 한 달이 지났다. 미숙은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생각해봤어요. 네. 한 가지 물어봐도 돼요? 물론이죠. 저 데려가서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어요? 태준은 잠깐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장담하는 사람 믿으면 안 돼요. 그런데 같이 행복해지려고 노력하겠다는 건 자신 있어요. 미숙은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같이 행복해지려고 노력하겠다. 30년 동안 그 말 한마디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알겠어요. 혼인신고를 마친 날은 흐린 봄날이었다. 태준이 구청 앞에서 작은 꽃다발을 내밀었다. 노란 프리지아였다. 이제부터 행복하게만 살아요. 미숙은 꽃을 받아들며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기쁨인지
불안인지 두 가지가 동시에 올라와서 구분이 되지 않았다. 미숙은 입술을 꾹 다물었다. 네. 딱 한 글자. 하지만 그 한 글자 안에 30년이 들어 있었다. 그날 저녁 미숙은 혼자 거울 앞에 앉았다. 오늘부터 강미숙이 아니라 윤미숙이다. 이름이 바뀐다. 그게 실감이 났다. 거울 속 얼굴에 주름이 있었다. 굳은 살이 있었다. 그래도 눈빛만큼은 살아있었다. 미숙은 거울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잘 살아보자. 그런데 혼인 신고 사흘 뒤였다. 미숙의 핸드폰에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다. 화면을 열었다. 저희 아버지 재산에 손 떼실 생각은 처음부터 접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숙은 문자를 읽고 또 읽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꽃다발의 향기가 아직 거실에 남아 있었다. 챕터 3. 미숙은 문자를 보낸 번호를 저장하지 않았다. 지우지도 않았다. 그냥 핸드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다. 물을 한 잔 따랐다. 천천히 마셨다. 손이 아직 떨리고 있었다. 태준에게 문자를 보여준 것은 그날 저녁이었다. 태준은 화면을 보더니 이마를 짚었다. 서연이한테 내가 얘기할게요. 서연 씨가 보낸 거예요? 딸 번호예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태준이 말했다. 원래 좀 거친 애예요. 시간이 지나면 풀려요. 미숙은 그 말을 들으며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다. 시간이 지나면 풀린다. 그 말이 해결처럼 들리지 않았다. 그냥 미루는 것처럼 들렸다. 하지만 재혼 사흘째 되는 날 남편과 처음으로 다투고 싶지 않았다. 미숙은 그냥 내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열흘 뒤 윤서연이 집을 찾아왔다. 32살의 서연은 미숙보다 키가 컸다. 눈매가 태준을 닮았고 입술선이 날카로웠다. 거실로 들어오면서 미숙을 보았다. 눈인사가 없었다. 미숙이 먼저 말했다. 어서 와요. 차 드릴게요. 서연은 소파에 앉으며 태준에게만 말했다. 아빠, 현장일 요즘 어때요? 이후 1시간 동안 미숙은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이었다. 차를 내어도 받지 않았다. 대화 속에 미숙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다. 미숙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했다. 칼질을 하면서 거실에서 들려오는 두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다. 아버지와 딸이 나누는 대화. 그 대화 속에 자신의 자리가 없다는 것을 미숙은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다. 서연이 일어서며 말했다. 아빠 나갈게. 다음 주에 또 올게. 현관에서 태준에게만 인사를 하고 나갔다. 문이 닫혔다. 미숙은 도마 위 당근을 바라보았다.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칼을 쥔 손에 힘이 너무 들어가 있었다. 태준의 환갑생일 자리였다. 식구들이 모이는 자리이니 같이 가자고 태준이 말했다. 미숙은 준비를 하고 따라갔다. 식당에 들어서자 윤민호가 먼저 와 있었다. 29살의 민호는 어머니 이정란을 더 닮아 있었다. 미숙을 보는 눈빛이 서연과는 달랐다. 서연이 차갑게 무시하는 방식이라면 민호는 대놓고 불편해하는 방식이었다. 자리에 앉자마자 민호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식사 내내 화면만 보았다. 미숙이 건넨 반찬에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식사가 끝날 무렵이었다. 민호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태준에게만 말했다. 아빠, 나 먼저 갈게. 현관 앞에서 목소리를 낮추었다. 그런데 미숙의 귀에는 다 들렸다. 아빠, 왜 하필 이런 사람이야? 미숙은 식탁 위 접시를 정리했다. 들은 척하지 않았다. 숟가락을 가지런히 모았다. 손이 떨리지 않도록 천천히. 그날 밤 미숙은 욕실에 들어가 문을 잠갔다.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을 보았다.
왜 하필 이런 사람이야? 그 말이 귀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이런 사람이 뭔데? 30년을 혼자 두 아이 키워낸 사람인데, 한 번도 손 벌린 적 없이 살아온 사람인데, 미숙은 수도꼭지를 틀었다. 물소리가 크게 나야 울음소리가 가려졌다. 재혼 2달째 되던 어느 평일 오전이었다. 미숙의 핸드폰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받았다. 여보세요. 강미숙 씨예요? 네, 그런데요. 저 이정란이에요. 아무 말도 못했다. 시간이 멈추었다. 이정란, 윤태준의 전처, 12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그 사람이 한 번 만나야 할 것 같아서요. 미숙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무슨 일로요? 아이들이 얼마나 상처받고 있는지는 아세요? 저 이러려고 전화한 거 아니에요. 그냥 한번 보자고요. 전화기 너머 이정란의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다. 부드러운 척하는 날이 새었다. 미숙은 단호하게 말했다. 죄송한데요. 저는 만날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태준에게 그 전화 내용을 말했다. 태준의 얼굴이 굳었다. 신경 쓰지 마요. 내가 얘기할게요.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태준은 잠깐 눈을 피했다. 아이들한테서 들었겠죠. 미숙은 그 눈을 보았다. 뭔가 더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묻지 않았다. 묻는 것보다 기다리는 게 낫다는 것을 미숙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사흘 뒤였다. 태준의 외투를 세탁소에 맡기려고 주머니를 확인하다가 접힌 서류 한 장이 흘러내렸다. 미숙은 집어들었다. 펼쳤다. 법률 서류 사본이었다. 이혼 당시 재산 분할 관련 내용이었다. 서류 위에 윤태준의 사업체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정란 측에서 작성한 내용이었다. 미숙은 서류를 다시 접었다. 소파에 앉았다. 오래 앉아 있었다. 태준이 이 서류를 사흘 동안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 법적인 내용보다 그것이 먼저 가슴에 박혔다. 우리는 부부가 됐는데, 같이 맞서야 할 사람인데, 왜 혼자 들고 다녔어요? 저녁에 태준이 들어왔다. 미숙은 식탁 위에 서류를 펼쳐놓고 기다렸다. 태준은 서류를 보는 순간 멈추었다. 미숙이 먼저 말했다. 언제 받으신 거예요? 태준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사흘 됐어요. 왜 말 안 했어요? 괜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미숙은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걱정시키는 게 두려우면 처음부터 혼자 사셨어야 했어요. 태준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미숙은 잠든 태준 옆에 누워 천장을 보았다. 행복하게만 살자고 했던 사람. 노란 프리지아를 내밀던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옆에 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혼자인 것 같지?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다. 미숙은 눈을 감지 못했다. 포기라는 단어는 아직 없었다. 하지만 이게 생각보다 훨씬 멀고 험한 길이라는 것은 이제 알 것 같았다. 챕터 7. 미숙는 이정란을 만나기로 했다. 태준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이번만큼은 혼자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편이 옆에 있으면 이정란이 하고 싶은 말을 못할 것이었다. 그리고 미숙도 하고 싶은 말을 못할 것이었다. 약속 장소는 동네 카페였다. 이정란이 먼저 와 있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두 손으로 감싸고 있었다. 미숙가 들어서자 이정란이 고개를 들었다. 처음으로 두 사람이 제대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 이정란은 미숙과 동갑이었다. 58. 그런데 얼굴이 더 들어 보였다. 눈밑이 어두웠고 입가가 내려앉아 있었다. 오래 혼자였던 사람의 얼굴이었다. 미숙가 맞은편에 앉았다. 이정란이 먼저 말했다.
와줘서 고마워요. 미숙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정란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다. 제가 그동안 너무 심했어요. 네. 처음에는 진짜 억울해서 그랬어요. 태준이가 재혼한다는 소식 듣고 나서 그 억울함이 올라왔어요. 미숙는 조용히 들었다. 이혼하고 12년 동안 나는 이렇게 사는데 저 사람은 새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산다는 게. 이정란의 목소리가 잠깐 흔들렸다. 억울하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알아요. 내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으니까. 그런데 감정이라는 게 말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미숙는 그 말을 들으며 찻잔을 들었다. 그래서 겁을 주려고 하셨어요. 네. 법적으로 효력도 없는 서류로요. 이정란이 눈을 내리깔았다. 알고 있었어요. 효력이 없다는 거. 미숙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러면 왜요? 이정란이 천천히 말했다. 그냥 흔들고 싶었어요. 내가 아파하는 것처럼 저 사람도 좀 아파봤으면 했어요. 잠깐 침묵이 흘렀다. 카페 안에서 잔잔한 음악이 흘렀다. 미숙는 이정란을 바라보았다. 악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냥 오래 외로웠던 사람이었다. 그 외로움이 잘못된 방향을 찾아 흘러간 것이었다. 미숙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30년을 혼자 살아온 사람이니까 외로움이 어디까지 사람을 몰고 가는지 몸으로 알고 있었다. 미숙가 말했다. 이정란 씨, 네, 저한테 화내셔도 돼요. 제가 그 자리에 들어간 건 사실이니까. 이정란이 미숙을 보았다. 그런데 아이들한테는 그러지 마세요. 이정란의 눈이 흔들렸다. 서연이랑 민호, 그 아이들 지금 엄마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아이들한테 엄마가 중심이 되어줘야 해요. 아버지 재산이 어디로 가느니, 그 여자가 어떻느니. 그런 말 들으면서 자라는 아이들이 좋을 게 없어요. 이정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미숙가 말을 이었다. 저도 자식 둘 키웠어요. 알아요. 엄마가 흔들리면 아이들이 먼저 흔들린다는 거. 이정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한 방울이 뺨을 타고 내렸다. 이정란이 손등으로 닦으며 말했다. 강미숙 씨는 나한테 이렇게 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없죠. 그런데 왜요? 미숙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다. 그냥요. 같은 58이니까요. 이정란이 울음을 참으며 웃었다. 그 웃음이 처연했다. 미숙는 그 웃음을 보며 눈을 내리깔았다. 이정란이 한참 뒤에 말했다. 더 이상 연락 안 할게요. 아이들한테도 그런 말 안 하겠습니다. 미숙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제가 고마워야죠. 이정란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코트를 입으며 말했다. 잘 사세요. 미숙도 일어섰다. 이정란 씨도요. 이정란이 카페 문을 열고 나갔다. 미숙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오래 바라보았다. 저 사람도 나름의 30년이 있었겠구나. 그 생각이 마음 한켠에 조용히 내려앉았다. 그날 저녁 태준이 말했다. 오늘 어디 다녀왔어요? 미숙는 저녁상을 차리며 말했다. 이정란 씨 만났어요. 태준이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혼자요? 네. 태준은 한참 말이 없었다. 뭐라고 했어요? 별말 없었어요. 그냥 얘기했어요. 태준이 미숙을 보았다. 무섭지 않았어요? 미숙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무서웠죠. 그런데 안 가면 평생 무서운 거잖아요. 태준은 그날 밤 산책을 하자고 했다. 두 사람은 집 근처 골목을 천천히 걸었다. 태준이 걸으면서 말을 꺼냈다. 나 되게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미숙는 걸으며 들었다. 서류 숨겼고 아이들 앞에서 흔들렸고 당신한테 너무 많이 기댔어요. 맞아요. 태준이 멈추었다. 근데 그 말을 이렇게 쉽게 인정해요?
미숙가 걸음을 멈추며 말했다.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해봐야 뭐해요. 맞는 것은 맞는 거죠. 태준이 낮게 웃었다. 그 웃음 끝에 목소리가 흔들렸다. 미숙 씨,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줘요? 미숙는 다시 걷기 시작하며 말했다.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그냥 같이 사는 거죠. 태준이 한참 그 말을 되새겼다. 같이 사는 것. 단순한 말인데 그 말 안에 담긴 것이 단순하지 않았다. 며칠 뒤 윤민호가 미숙을 찾아왔다. 현관 앞에 서서 말했다. 사모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미숙가 문을 열고 기다렸다. 민호가 고개를 숙였다.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병원에서 그런 말 드린 거 죄송합니다. 미숙는 민호의 숙인 고개를 보았다. 그 고개 안에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래 생각했는지가 담겨 있었다. 미숙가 문을 활짝 열었다. 들어와요. 밥 먹고 가요. 민호가 고개를 들었다.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다. 네, 밥 되잖아요. 들어와요. 민호는 식탁에 앉아 미숙가 차려준 밥을 먹었다. 된장찌개에 계란말이, 깍두기였다. 소박한 밥상이었다. 민호는 한 숟가락을 떠다가 멈추었다. 이거 어머니 손맛이랑 비슷해요. 미숙가 말했다.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는데요? 된장찌개에 감자 넣으셨거든요. 여기도 감자 들어갔네요. 미숙가 말했다. 감자 넣으면 국물이 달아져요. 민호가 잠깐 말이 없었다. 그리고 천천히 밥을 먹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민호가 말했다. 사모님, 네. 제가 엄마 말을 너무 그대로 믿었어요. 생각을 안 했어요. 미숙는 찻잔을 내밀며 말했다. 엄마 말 믿는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도 민호 씨, 그 나이에 엄마 말 믿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엄마가 흔들리면 자식도 흔들리는 거고요. 민호가 찻잔을 받으며 말했다. 그런데 사모님은 왜 화를 안 내요? 미숙가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다. 화를 내면 뭐가 달라지나요? 민호는 그 말을 듣고 오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아가 찾아온 것은 그로부터 이틀 뒤였다. 손에 육아 한 봉지를 들고 왔다. 미숙가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현관에서부터 수아의 눈이 빨개져 있었다. 미숙가 문을 열었다. 두 사람이 마주 보았다. 수아가 입을 열었다. 엄마. 그 한 글자에서 목소리가 갈라졌다. 엄마 많이 힘들었지. 미숙는 딸을 안았다. 등을 두드렸다. 괜찮아. 엄마 안 힘들어. 수아가 엄마 품에서 울었다. 두 사람 모두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도 괜찮았다. 그 거짓말이 이 순간만큼은 가장 따뜻한 말이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수아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엄마, 나 재혼 반대한 거 엄마 싫어서가 아니야. 미숙는 딸의 손을 잡았다. 알아. 엄마 또 상처받을까봐 그랬어. 내가 너무 못됐지. 미숙가 딸의 손을 꼭 쥐며 말했다. 못된 거 아니야. 엄마 걱정한 거지. 수아가 고개를 들었다. 엄마는 왜 맨날 이래? 뭐가? 화내야 할 때 화를 안 내. 미숙가 웃으며 말했다. 화낼 힘을 아껴야 살 수 있어. 나중에 진짜 필요할 때 쓰려고. 수아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엄마, 나 솔직히 말할게. 해봐. 나 무서웠어. 엄마가 저 아저씨한테 다 줘버릴까봐. 또 혼자 상처받을까봐. 미숙는 딸을 바라보았다. 수아야. 응. 상처받는 게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게 더 상처야. 수아가 고개를 들었다. 엄마 이제 알아. 안 아프려고 아무것도 안 하면 결국 아무것도 없는 거더라. 수아의 눈에 눈물이 다시 고였다. 엄마. 응. 미안해. 나도. 두 사람이 손을 잡은 채
오래 앉아 있었다. 부엌 창으로 저녁 햇살이 들어왔다. 그 햇살이 두 사람 위에 나란히 얹혔다. 그날 밤 미숙는 노트를 꺼냈다. 펜을 들고 천천히 썼다. 사람은 결국 제자리로 돌아온다. 한 줄 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다. 나를 위한 것이다. 한 줄 더.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만큼 단단해졌다는 뜻이다. 노트를 덮었다. 창밖에 별이 총총했다. 미숙는 그 별들을 오래 바라보았다. 가장 험한 고비를 넘긴 것 같았다. 물론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닐 것이다. 삶이라는 게 그런 것이니까. 그래도 오늘 하루는 잘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챕터 7 끝. 이응이응 주시면 챕터 8 마지막 챕터 바로 집필 시작하겠습니다. 이응이응. 4월 12일. Acknowledged Final Chapter Arrival. Acknowledged Final Chapter Arrival. 이해했습니다. 인생여행 EP 169. 다시 봄. 챕터 8. 봄이 다시 왔다. 재혼한 지 꼭 1년이 되던 날이었다. 미숙는 아침 일찍 눈을 떴다. 태주는 아직 자고 있었다. 미숙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냄비에 물을 올렸다. 된장찌개를 끓이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개나리가 피어 있었다. 1년 전 청첩장을 들여다보던 그 창가였다. 그때와 같은 봄인데 전혀 다른 봄이었다. 태준이 일어나 부엌으로 왔다. 미숙 옆에 서서 냄비 안을 들여다보았다. 된장찌개네요. 감자 넣었어요. 좋아요. 태준이 말없이 밥상 차리는 것을 도왔다. 숟가락을 놓고 찬 그릇을 꺼냈다. 처음에는 이 남자가 부엌에서 이런 것을 할 줄 몰랐다. 언제부터인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었다. 미숙는 그것을 보며 생각했다. 같이 산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 말하지 않아도 손이 먼저 움직이는 것. 밥을 먹으면서 태준이 말했다. 오늘이 우리 혼인 신고 1주년이에요. 미숙가 숟가락을 들며 말했다. 알아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냥 이렇게요. 태준이 웃었다. 이게 좋아요? 미숙가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뜨며 말했다. 이게 제일 좋아요. 오전에 윤서연에게서 연락이 왔다. 아버지 생신 겸 결혼 1주년이잖아요. 저녁 제가 살게요. 미숙는 문자를 읽으며 잠깐 멈추었다. 서연이 먼저 연락해 왔다. 그것도 밥을 사겠다고. 답장을 보냈다. 고마워요. 기다릴게요. 저녁 자리에는 서연과 민호가 함께 왔다. 민호는 들어오면서 미숙에게 음료수 한 봉지를 내밀었다. 별건 아닌데요. 고마워요. 자리에 앉아 음식을 시키면서 서연이 말했다. 아버지, 요즘 건강은 어때요? 태준이 말했다. 많이 좋아졌어요. 미숙 씨가 워낙 잘 챙겨줘서. 서연이 미숙을 보았다. 잠깐 시선이 마주쳤다. 서연이 먼저 눈을 내리깔았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감사해요. 미숙는 그 말을 듣고 물을 한 모금 마셨다. 뭐려? 식사가 끝날 무렵이었다. 서연이 핸드백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다. 미숙 앞에 내밀었다. 드리고 싶었어요. 미숙가 봉투를 받아 열었다. 손으로 쓴 편지 한 장이었다. 서연의 글씨였다. 꾹꾹 눌러 쓴 글씨였다. 미숙는 천천히 읽었다. 처음에는 아버지를 빼앗으러 온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난 1년을 보면서 제가 틀렸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버지가 아프셨을 때 밤새 혼자 지키셨던 거 알아요. 사무실 지키신 거도 알아요. 엄마 만나신 거도 알아요. 저는 그 어떤 것도 못했는데 고생하셨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미숙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참았다. 참았다. 참다가 결국 참지 못했다.
서연이 당황하며 말했다. 왜 우세요? 별말도 아닌데. 미숙가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별말 맞아요. 그런데 별말이 제일 오래가요. 민호가 눈을 피하며 말했다. 저도 쓸 걸 그랬나? 태준이 웃었다. 서연도 웃었다. 미숙도 웃었다. 오랜만에 그 식탁이 환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태준과 나란히 걸었다. 밤바람이 따뜻했다. 태준이 말했다. 당신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달랐어요. 미숙가 걸으며 말했다. 뭐가요? 단단한데 따뜻한 사람이다 싶었어요. 그게 맞았어요. 미숙가 잠깐 걸음을 멈추었다가 다시 걸었다. 저도요. 저도 뭐요? 저도 처음에 딱 그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다. 다행히 맞았고요. 태준이 웃었다. 미숙도 웃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웃는 소리가 봄밤 골목 안에 퍼졌다. 수아에게서 문자가 온 것은 그날 밤 늦게였다. 엄마, 오늘 아기 심장 소리 들었어. 너무 예뻐서 엄마한테 제일 먼저 알리고 싶었어. 미숙는 핸드폰을 두 손으로 꼭 쥐었다. 눈을 감았다. 심장 소리. 그 작은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이 눈 뒤가 뜨거워졌다. 미숙는 답장을 보냈다. 엄마도 들은 것 같아. 고마워. 보내고 나서 핸드폰을 가슴에 대었다. 며칠 뒤 수아와 아기용품을 사러 나갔다. 백화점 유아 코너를 함께 걸었다. 수아의 배가 조금 불러 있었다. 미숙는 그 배를 흘끔 보면서 걸었다. 수아가 어느 코너 앞에서 멈추었다. 엄마, 이거 어때? 작은 노란 내복이었다. 예쁘다. 그지?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수아가 내복을 들고 걸으면서 미숙의 팔짱을 꼈다. 갑작스러운 것이었다. 미숙는 놀라지 않은 척했다. 두 사람이 걷는 속도가 같았다. 말이 없어도 이상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고 따뜻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것. 바로 이런 것이었다. 이정란은 그 봄에 지방으로 이사를 갔다. 어느 날 태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정란이 지방으로 내려갔다더라. 작은 가게를 시작했다고 하던데. 미숙는 잠깐 생각했다. 그리고 말했다. 잘 됐네요. 원망이 아니었다. 안도도 아니었다. 그냥 그 사람도 자기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같은 58부로서 민호는 그 봄부터 태준의 현장에 자원해서 나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아버지 일을 돕는다는 것이 낯선 것이었다. 그런데 하다 보니 손이 부지런해졌다. 어느 날 미숙가 현장에 도시락을 들고 갔다. 민호가 땀을 닦으며 도시락을 받았다. 사모님, 이런 거 안 하셔도 되는데요. 미숙가 말했다. 밥 되잖아요. 민호가 도시락을 열며 말했다. 사모님 손이 아버지 손이랑 비슷해요. 미숙가 말했다. 어떻게요? 일한 손이요. 부지런한 손. 미숙는 그 말을 듣고 웃었다. 민호도 웃었다. 그 웃음이 그 사람이 미숙에게 보여준 가장 편안한 얼굴이었다. 봄이 끝나가던 어느 날 오후였다. 미숙는 혼자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았다. 1년 전 이 벤치에서 수아의 청첩장을 들고 앉았던 기억이 났다. 그때의 쓸쓸함이 기억났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사는 거지? 그 물음이 기억났다. 미숙는 천천히 그 1년을 떠올렸다. 전처의 법률 서류, 의붓자녀들의 냉대, 남편의 우유부단함, 이정란의 전화, 남편의 입원, 사무실 출근, 서연의 편지, 수아의 눈물,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것이 없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지나면서 미숙는 무너지지 않았다. 강해서가 아니었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쓰러질 뻔한 날이 여러 번이었다.
그래도 매번 일어섰다. 일어서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으니까. 핸드폰이 울렸다. 태준이었다. 어디 있어요? 공원이요. 같이 걷고 싶은데 나가도 돼요? 미숙가 웃으며 말했다. 오세요. 전화를 끊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봄 하늘이 맑았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태준이 공원 입구에서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단정한 차림이었다. 걸음이 건강해 보였다. 미숙는 그 모습을 보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태준이 가까이 오더니 말했다. 오래 있었어요? 조금요. 생각 많이 했어요? 미숙가 걸으며 말했다. 1년 동안 있었던 일들이요. 태준이 옆에 나란히 걸으며 말했다. 힘들었죠. 힘들었죠. 그래도 잘 왔어요. 미숙가 말했다. 우리 둘 다요. 두 사람은 말없이 공원을 걸었다. 봄 햇살이 두 사람 위로 내려앉았다. 바람이 불었다. 미숙의 머리카락이 살짝 흩날렸다. 태준이 그것을 보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나란히 걸었다. 집으로 돌아와 미숙는 노트를 꺼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펜을 들었다. 오래 생각했다. 그리고 천천히 썼다. 나는 58배 다시 시작했다. 무너질 뻔했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전처가 나타났고 의붓자녀들이 나를 밀어냈고 남편이 흔들렸다.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은 것이 강한 것이라고 이제는 안다. 힘든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이제는 안다.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게 더 상처라는 것도 이제는 안다. 나는 오랫동안 자식을 위해 살았다. 그것이 후회가 아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도 산다. 자식을 위한 삶과 나를 위한 삶이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안다. 이게 내 인생 이막이다. 아무도 대신 살아줄 수 없다. 내가 살아야 한다. 나는 오늘도 산다. 미숙는 펜을 내려놓았다. 노트를 덮었다. 창밖으로 봄 저녁이 내려앉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미숙는 그 노을을 오래 바라보았다. 1년 전 이 창가에서 청첩장을 들고 혼자 앉아있던 여자가 지금은 여기 이렇게 앉아있다. 같은 창가인데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부엌에서 태준이 뭔가를 끓이는 소리가 들렸다. 냄새가 났다. 미숙가 부엌으로 갔다. 태준이 라면을 끓이고 있었다. 배고파서요. 미숙가 웃으며 말했다. 저녁 먹고 또요? 조금만 먹을게요. 미숙는 태준 옆에 섰다. 냄비 안을 들여다보았다. 계란 넣어요. 넣을게요. 두 사람이 나란히 냄비를 들여다보았다. 봄 저녁 부엌에서 라면 냄새가 났다. 그 평범한 냄새가, 그 평범한 순간이 미숙에게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찾아온 진짜 일상이었다. 밤에 수아에게서 문자가 왔다. 엄마, 다음 주에 같이 병원 가줄 수 있어? 정기 검진이야. 미숙가 바로 답장을 보냈다. 당연하지. 몇 시야? 오전 10시. 갈게. 수아가 답장을 보냈다. 고마워, 엄마. 사랑해. 미숙는 그 문자를 보며 웃었다. 사랑해. 수아가 그 말을 마지막으로 한 것이 언제였더라.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오래됐다. 미숙는 답장을 보냈다. 엄마도. 잠들기 전 미숙는 천장을 바라보았다. 재혼 첫날 밤, 이 천장을 보며 얼마나 많이 불안했던가. 행복한 노후를 꿈꿨는데 현실은 달랐다. 전처가 나타났고 자녀들이 밀어냈고 남편이 흔들렸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지나고 나서 지금 이 천장을 보는 마음이 그날과 완전히 달랐다. 불안하지 않았다. 쫓기지 않았다.
옆에서 태준의 숨소리가 들렸다. 고르고 깊었다. 미숙는 그 숨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삶이라는 게 결국 이런 것이구나. 꿈꾼 대로 되지 않아도, 생각지 못한 일들이 쏟아져도 그것을 하나씩 통과하면서 조금씩 단단해지는 것. 그리고 어느 날 돌아보면 그 험한 길이 전부 내 길이었다는 것. 미숙는 잠이 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생각했다. 내일도 쉽지 않을 것이다.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 그래도 괜찮다. 나는 이제 안다. 무너질 뻔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혼자인 것 같아도 결국 손을 내밀면 잡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라는 것을. 봄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창밖에 별이 떠 있었다. 강미숙은 조용히 웃으면서 잠이 들었다. 오래 기다려온 그 잠이 드디어 제자리를 찾은 것처럼 편안하게 내려앉았다. 인생 여행이었습니다. 사람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은 생각보다 조용합니다. 큰 소리가 나서가 아니에요. 작은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조용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아직 포기라는 단어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챕터 4. 다음 날 아침이었다. 태준이 출근하고 나서 미숙은 혼자 식탁에 앉았다. 서류를 다시 펼쳤다. 법률 용어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미숙은 고등학교 졸업이 전부였다. 법원이라는 곳에 가본 적도 없었다. 그래도 읽었다. 한 줄씩 천천히. 모르는 단어는 핸드폰으로 찾았다. 1시간이 걸렸다. 내용의 핵심은 이랬다. 12년 전 이혼 당시 재산 분할 합의 과정에서 정리되지 않은 공동 자산 항목이 있다는 것. 그 항목 중 하나로 현재 태준의 사업체가 언급되어 있었다. 미숙은 서류를 덮었다. 법적으로 실제 효력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압박용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그것부터 알아야 했다. 미숙은 핸드폰을 들었다. 검색창에 입력했다. 이혼 후 재산 분할 청구 가능 기간. 결과가 나왔다. 재산 분할 청구권은 이혼 후 2년 이내. 12년이 지난 지금은 소멸 시효가 이미 끝난 상태였다. 미숙은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았다. 그러면 이 서류는 법이 아니라 두려움을 무기로 쓰는 것이었다. 그래도 혼자 판단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숙은 코트를 입고 집을 나섰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법원 근처 법률 상담센터를 찾아갔다. 접수대에서 번호표를 뽑았다. 대기번호 17번이었다.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기다렸다. 1시간이 넘게 걸렸다. 상담사는 40대 초반의 여자였다. 미숙이 서류를 내밀자 꼼꼼하게 살펴보았다. 이 청구는 소멸 시효가 지났어요.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미숙이 물었다. 그러면 이 서류가 아무 의미 없는 건가요? 상담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다. 법적 효력은 없어요. 그런데 심리적 압박 수단으로는 충분히 쓰일 수 있어요. 상대방이 법을 잘 모른다고 판단하면 이런 방식을 쓰기도 하거든요. 미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용 증명으로 접근 차단이 가능한가요? 상담사가 잠깐 미숙을 보았다. 네, 가능합니다. 변호사 선임하시면 진행할 수 있어요. 상담센터를 나오면서 미숙은 계단 앞에 잠깐 섰다. 봄 햇살이 건물 밖으로 쏟아지고 있었다. 머릿속이 정리되는 느낌이었다. 이정란은 법이 아니라 겁을 주고 있는 것이다. 태주는 그 겁에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의붓자녀들은 그 틈에서 자기 것을 지키려는 것이다. 복잡해 보였지만 구조는 단순했다. 그리고 미숙이 무너져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날 오후 구내식당이었다. 점순이 미숙의 얼굴을 보더니 국자를 내려놓았다. 야, 강미숙. 오늘 표정이 다르다. 그래요? 뭔 일 있어? 미숙은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다. 전처가 법률 서류 들고 나타났어요. 점순의 눈이 커졌다. 뭐? 그런데 알고 보니까 효력도 없는 서류예요. 점순이 팔짱을 끼며 말했다. 그럼 겁주는 거잖아. 네. 그래서 너는 지금 어떻게 할 거야? 미숙이 앞치마 끈을 고쳐 매며 말했다. 처리해야죠. 점순이 미숙을 똑바로 보았다. 아, 네. 너 지금 맡고 있는 거 아니야. 네. 통과하고 있는 거야. 맞는 거랑 통과하는 거랑 달라. 미숙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이 없었다. 맡고 있는 것, 통과하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인데 전혀 다른 말이었다. 맞는 사람은 당하는 것이고 통과하는 사람은 지나가는 것이다. 미숙은 그 차이가 가슴 어딘가에 조용히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미숙은 퇴근 후 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예약했다. 다음 날 오전에 혼자 방문했다. 서류를 미리 정리해서 가져갔다. 이정란이 보낸 서류 사본, 혼인신고 서류, 태준의 사업체 등록 일자. 변호사가 서류를 보며 말했다. 준비를 잘해 오셨네요. 미숙은 담담하게 말했다. 제가 법을 몰라서 2번 오기 싫었어요. 변호사가 잠깐 웃었다. 내용 증명 발송하면 공식적으로 접근 차단이 됩니다. 비용은 이렇게 됩니다. 미숙은 금액을 확인했다. 제가 처리할게요. 그날 저녁 태준이 돌아왔다. 미숙과 말했다. 오늘 변호사 만나고 왔어요. 태준이 멈추었다. 혼자요? 네. 내가 같이 갔어야 했는데. 미숙은 밥상을 차리며 말했다. 같이 가자고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태준이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오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내가 너무 무른 사람이었어요. 미안합니다. 미숙은 태준의 숙인 고개를 보았다. 손이 식탁 위에서 살짝 떨리고 있었다. 이 사람이 고개를 숙이기까지 얼마나 오래 망설였을지 그것이 느껴졌다. 미숙은 반찬 그릇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숙이지 말고 밥이나 드세요. 내용 증명이 이정란에게 전달된 다음 날 이정란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다. 미숙은 오히려 그것이 불안했다. 밀어붙이던 사람이 갑자기 조용해지면 포기가 아닐 수도 있다. 숨을 고르는 것일 수도 있다. 미숙은 그것을 알면서도 일단 오늘 하루는 쉬기로 했다. 밤에 미숙은 오래된 서랍을 열었다. 맨 안쪽에 낡은 노트가 있었다. 딸 수아가 태어나던 해에 쓰기 시작한 일기장이었다. 마지막 페이지가 수아 돌잔치 날이었다. 그 뒤로는 한 번도 펼치지 않은 빈 페이지가 이어졌다. 미숙은 빈 페이지를 오래 바라보았다. 그리고 펜을 들었다. 오래 생각했다. 뭘 써야 할지 몰랐다. 그냥 딱 한 줄을 썼다. 나는 아직 살아있고 아직 지지 않았다. 펜을 내려놓았다. 노트를 덮었다. 창밖에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미숙은 빗소리를 들으며 처음으로 깊이 잠들었다. 챕터 5. 내용 증명 발송 이후 2주가 지났다. 이정란에게서는 아무 소식이 없었다. 윤서연의 문자도 없었다. 윤민호의 전화도 없었다. 집안이 조용했다. 미숙은 그 조용함이 처음에는 낯설었다. 싸움이 멈춘 건지 준비 중인 건지 알 수 없었다. 그냥 오늘 하루를 살기로 했다. 태준의 사무실에 전화가 온 것은 그 무렵이었다. 오래 알고 지내던 건물주 박성철 씨였다. 70평짜리 상가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하고 싶은데 태준의 업체에 맡기고 싶다는 것이었다. 태준의 업체 규모에는 버거울 수 있는 일감이었다. 그러나 태준은 하겠다고 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태준의 얼굴에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다. 미숙은 그 얼굴을 보며 밥을 더 떴다. 계약서 초안이 도착한 날 저녁이었다. 태준이 서류를 펼쳐놓고 들여다보고 있었다. 미숙이 옆에 앉았다. 봐도 돼요? 같이 봐요. 미숙은 서류를 처음부터 읽었다. 숫자에 강했다. 식당 20년이 그냥 20년이 아니었다. 재료가, 인건비, 손익계산, 몸으로 익힌 것들이었다. 견적 항목을 훑다가 미숙이 손가락으로 한 줄을 짚었다. 이거 빠진 것 같은데요. 태준이 들여다보았다. 어디요? 철거 후 폐기물 처리 비용이요. 이 규모면 꽤 나올 텐데요. 태준이 다시 봤다. 정말 빠져 있었다. 어떻게 알았어요? 미숙이 담담하게 말했다. 식당도 리모델링 한번 하면 이것 때문에 예산 초과 나거든요. 태준은 미숙을 보았다. 오래 보았다. 지켜줘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자신보다 훨씬 단단한 사람이었다. 태준은 그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형용할 수 없이 든든하기도 해서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다. 그냥 말했다. 고마워요. 미숙은 서류를 밀며 말했다. 내일 거래처에 다시 보내요. 계약이 성사된 날 저녁이었다. 태준이 말했다. 오늘 밖에서 먹어요. 특별한 날도 아닌데요. 특별한 날 만들면 되죠. 두 사람은 동네 국밥집에 나란히 앉았다. 태준이 소주잔을 들었다. 당신 덕에 살았어요. 미숙는 국밥 국물을 한 모금 마셨다. 제가 도움이 됐으면 됐죠. 태준이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도움이 된 게 아니에요. 당신이 없었으면 진짜 무너졌어요. 미숙는 숟가락을 잠깐 멈추었다. 그리고 말했다. 무너지지 않으면 되죠. 짧은 말이었다. 그런데 그 짧은 말 안에 두 사람이 지나온 시간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았다. 태주는 더 말하지 않았다. 미숙도 더 말하지 않았다. 그냥 나란히 국밥을 먹었다. 그 시간이 조용하고 따뜻했다. 두 사람 사이에 처음으로 부부다운 공기가 흘렀다. 그 즈음 딸 수아에게서 전화가 왔다. 미숙은 전화를 받으며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수아와는 아직 제대로 화해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 엄마, 응, 나 임신했어. 미숙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물이 먼저 나왔다. 기쁨인지 미안함인지 반가움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 그냥 눈물이 났다. 엄마, 왜 울어? 안 울어. 울잖아. 미숙이 코를 훌쩍이며 말했다. 몸은 괜찮아? 응, 괜찮아. 전화기 너머 수아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부드러웠다. 그 부드러움 속에 아직 다 못한 말들이 가득 들어 있는 것 같았다. 미숙은 그것을 느끼며 눈물을 닦았다. 며칠 뒤 윤서연에게서 문자가 왔다. 아버지 사업 잘 됐다고 들었어요. 그게 전부였다. 짧고 형식적인 문자였다. 미숙은 그 문자를 3번 읽었다. 먼저 연락해왔다. 서연의 방식으로는 그것이 큰 한 걸음이라는 것을 미숙은 알 수 있었다. 답장을 보냈다. 잘 됐어요. 고마워요. 그것도 짧게. 하지만 문을 닫지 않는 답장이었다. 윤민호는 그 무렵 이정란을 만났다. 어머니가 밥을 먹자고 해서 나간 자리였다. 이정란이 말했다. 태준이 사업이 풀렸다더라. 그 여자 덕이라고 하던데. 민호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엄마, 그게 왜 문제야? 문제가 아니라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지. 나중에 그 재산이 어디로 가겠어? 민호는 잠깐 생각했다.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해온 것들이 갑자기 흔들리는 느낌이었다. 엄마, 아빠 이미 재혼한 거잖아. 그래도 너네 것은 지켜야지.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밥을 마저 먹고
먼저 자리에서 일어섰다. 걸어오는 길 내내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미숙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던 화장대 앞에 앉았다. 특별한 약속이 있어서가 아니었다. 그냥 하고 싶었다. 파운데이션을 꺼냈다. 손등에 조금 짜서 펴보았다. 거울 속에 자신의 얼굴이 있었다. 주름이 있었다. 눈밑이 푸석했다. 입가에 세월이 내려앉아 있었다. 미숙은 천천히 화장을 시작했다. 30년 동안 화장을 했어도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아이들 학교 행사, 직장 면접, 경조사. 항상 이유가 있었다. 그런데 오늘은 그냥 나를 위해서 파운데이션을 고르게 펴고 눈썹을 그렸다. 입술에 핑크빛 립스틱을 발랐다. 거울 속 얼굴이 낯설면서도 반가웠다. 미숙은 오래 그 얼굴을 바라보았다. 이게 나였네. 점순과 점심을 먹던 날이었다. 미숙과 요즘 상황을 이야기했다. 이정란이 조용해진 것, 서연에게서 먼저 문자가 온 것, 태준의 사업이 풀린 것. 점순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야, 강미숙, 너 지금 알아? 뭐려? 내가 그 집 가장이 된 거야. 미숙은 말이 없었다. 남편이 기댈 사람이 당신이 된 거라고. 그게 버거우냐, 아니면 내 자리 생긴 거냐? 미숙는 숟가락을 쥔 채 오래 생각했다. 버겁다. 그런데 내 자리이기도 하다. 두 가지가 동시에 맞는 말이었다. 둘 다요. 점순이 웃었다. 그게 사는 거야, 임마. 그날 밤 미숙은 노트를 꺼냈다. 챕터 4 끝에 썼던 그 노트였다. 펜을 들고 천천히 썼다. 힘든 게 잘못된 게 아니다. 한 줄 더. 포기하지 않는 것이 강한 것이다. 한 줄 더. 내가 먼저 선 자리에서 누군가도 설 수 있다. 노트를 덮었다. 창밖에 별이 보였다. 미숙은 그 별을 한참 바라보았다. 이 평온한 계절이 오래가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채 가시기도 전이었다. 다음 날 아침 태준이 현장 점검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던 길에 전화가 왔다. 미숙이 받았다. 태준 직원의 목소리였다. 떨려 있었다. 사모님, 사장님이 쓰러지셨어요. 챕터 6. 미숙은 전화를 끊고 코트를 집어들었다. 가방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 핸드폰만 쥐고 현관문을 나섰다. 계단을 내려오는 동안 다리가 떨렸다. 버스 정류장까지 뛰었다. 응급실은 소독약 냄새와 형광등 불빛으로 가득했다. 미숙이 도착했을 때 태준은 이미 처치를 받고 있었다. 담당 의사가 나왔다. 뇌혈관 관련 증상입니다. 다행히 빠르게 오셔서 큰 수술은 피했습니다.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두 글자밖에 나오지 않았다. 의사가 돌아서고 나서 미숙은 복도 의자에 앉았다.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다. 처치실 문이 열리고 태준이 침대에 누운 채 나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링거가 꽂혀 있었다. 미숙는 태준 옆으로 갔다. 태준이 눈을 떴다. 미숙 씨, 괜찮아요? 놀랐죠. 미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태준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그 차가운 손을 두 손으로 감쌌다. 밤이 깊었다. 보호자 대기 공간에 미숙 혼자 앉아 있었다. 자녀들에게 연락을 넣었다. 윤서연에게, 윤민호에게. 아버지 응급실에 입원하셨어요. 많이 위험하지는 않은데 오늘 밤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문자를 보내고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자판기 커피를 한 잔 뽑았다. 종이컵을 두 손으로 쥐었다. 따뜻했다. 원망도 있었다. 상처도 있었다. 사흘 동안 서류를 숨겼던 사람. 자녀들 앞에서 흔들리던 사람.
이정란 앞에서 무르던 사람. 그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차가운 병원 복도에 앉아서 미숙이 느끼는 것은 그 원망보다 훨씬 더 단순한 것이었다. 이 사람을 잃고 싶지 않다. 그것이 먼저였다. 자정이 넘어서 서연이 도착했다. 민호도 함께였다. 두 사람이 응급실 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미숙을 보았다. 미숙이 먼저 일어섰다. 오느라 수고했어요. 서연이 말했다. 얼마나 됐어요? 저녁 6시쯤 연락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내일 아침에 정확한 상태 확인이 된대요. 서연은 미숙의 말을 들으며 그 얼굴을 보았다. 밤새 혼자 여기 있었던 얼굴이었다. 눈밑이 부어 있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의자에 앉았다. 다음 날 아침 태준의 상태가 안정되었다. 의사가 설명했다. 일주일 정도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퇴원 후에도 2달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2달. 미숙의 머릿속에서 계산이 시작되었다. 지금 진행 중인 현장 계약, 직원들 관리, 자재 납기 일정, 태준 없이 누가 챙기나. 미숙는 그날 오후 태준의 사무실로 갔다. 직원이 3명이었다. 미숙이 들어서자 3사람 모두 어색한 표정이었다. 사장 아내가 사무실 일에 손을 대러온 것이 낯선 것이었다. 미숙이 말했다. 제가 잠깐 도울게요. 불편하실 수 있는데 사장님 나오실 때까지만요. 직원 중 가장 연차가 높은 최 과장이 말했다. 어떤 부분을 도우시려고요? 미숙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현장 납기 일정부터 볼게요. 자료 있으면 주세요. 이틀이 지났다. 미숙는 밀린 거래처 연락을 정리했다. 자재 납기 일정을 재조율했다. 현장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해서 일정을 확인했다. 최 과장이 보고서를 들고 오면서 말했다. 사모님, 이 업체 납기가 사흘 당겨지면 다음 공정이랑 겹치는데요. 미숙가 서류를 보며 말했다. 그러면 이 업체 납기를 당기는 게 아니라 다음 공정 시작을 하루 미루는 게 낫겠네요. 전체 일정에 영향이 적으니까요. 최 과장이 잠깐 미숙을 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맞네요. 이번 사흘째 되던 날이었다. 민호가 병원을 찾아왔다. 아버지 병문안을 하고 나오다가 복도에서 미숙과 마주쳤다. 민호가 먼저 말을 꺼냈다. 사모님, 미숙가 멈추었다. 사업체 관련 서류 접근 권한을 저한테 넘겨주시면 어떨까요? 아버지 아프신 동안은 제가 관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미숙는 민호를 바라보았다. 화가 나지 않았다. 이 사람이 두려운 것이다.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니까 만약의 경우가 무서운 것이다. 그것은 이해할 수 있었다. 미숙는 천천히 말했다. 민호 씨, 네.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세요. 민호가 말이 없었다. 그리고 아버지가 저한테 맡긴 일이에요. 그래도 가족이. 아버지가 직접 말씀하시면 그때 다시 얘기해요. 민호는 대꾸하지 못했다. 미숙는 더 말하지 않았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다. 그냥 그것이 전부였다. 민호는 한참 서 있다가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다. 복도 끝에서 서연이 그 대화를 듣고 있었다. 미숙과 목소리를 높이지 않은 것, 감정을 앞세우지 않은 것, 그러면서도 선을 그은 것. 서연은 벽에 기대어 오래 서 있었다. 지금까지 자신이 생각해온 미숙의 모습과 달랐다. 그날 밤 민호는 이정란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왜 아버지 어때? 좀 괜찮아지셨어. 엄마, 나 오늘 사모님한테 서류 얘기 꺼냈다가 거절당했어. 이정란이 말했다. 거봐, 내가 뭘 했어. 그 여자가 절대 만만하지 않다고. 민호는 핸드폰을 귀에 붙이고 오래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엄마, 근데 있잖아. 왜? 사모님이 틀린 말한 게 없었어. 이정란이 말이 없었다. 아버지 살아계신데 내가 서류 달라고 한 게 내가 생각해도 이상한 거잖아. 이정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여자가 너 세뇌시킨 거야. 민호는 조용히 말했다. 엄마, 나 밥 먹고 연락할게. 전화를 끊었다. 열흘 뒤 태준이 퇴원했다. 병원 문을 나서며 봄 햇살 아래 섰다. 태준이 미숙의 팔짱을 꼈다. 걸으면서 말했다. 고생 많았어요. 미숙는 앞을 보며 말했다. 이제 건강 좀 챙기세요. 그럴게요. 말로만 하지 말고요. 태준이 웃었다. 미숙도 웃었다. 짧은 웃음이었다. 그런데 그 웃음 안에 열흘 동안 버텨온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병원 주차장을 걸어 나오면서 미숙는 하늘을 잠깐 올려다보았다. 봄이 아직 남아 있었다. 꽃은 다 지고 없었지만 하늘이 맑았다. 미숙는 그 하늘을 보며 생각했다. 쓰러지면 일어서면 된다. 무서우면 무서운 채로 걷으면 된다. 혼자인 것 같아도 아직 내 발이 땅에 붙어 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미숙의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았다. 강미숙 씨죠. 여자 목소리였다. 차분했다. 그런데 그 차분함 속에 무언가 단단하게 결심한 것이 느껴졌다. 저 이정란이에요. 미숙는 걸음을 멈추었다. 태준이 옆에서 미숙을 보았다. 미숙는 손을 들어 잠깐 기다리라는 표시를 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네, 말씀하세요. 이정란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한번 만나요. 이번엔 진짜로 할 말이 있어서요. 버텨온 사람은 압니다. 가장 힘든 순간이 가장 조용하다는 것을. 소리 없이 혼자 감당한 밤이 얼마나 길었는지. 그 긴 밤을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아침이 왔습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챕터 7. 미숙는 이정란을 만나기로 했다. 태준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이번만큼은 혼자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편이 옆에 있으면 이정란이 하고 싶은 말을 못할 것이었다. 그리고 미숙도 하고 싶은 말을 못할 것이었다. 약속 장소는 동네 카페였다. 이정란이 먼저 와 있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두 손으로 감싸고 있었다. 미숙가 들어서자 이정란이 고개를 들었다. 처음으로 두 사람이 제대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 이정란은 미숙과 동갑이었다. 58. 그런데 얼굴이 더 들어 보였다. 눈밑이 어두웠고 입가가 내려앉아 있었다. 오래 혼자였던 사람의 얼굴이었다. 미숙가 맞은편에 앉았다. 이정란이 먼저 말했다. 와줘서 고마워요. 미숙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정란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다. 제가 그동안 너무 심했어요. 네. 처음에는 진짜 억울해서 그랬어요. 태준이가 재혼한다는 소식 듣고 나서 그 억울함이 올라왔어요. 미숙는 조용히 들었다. 이혼하고 12년 동안 나는 이렇게 사는데 저 사람은 새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산다는 게. 이정란의 목소리가 잠깐 흔들렸다. 억울하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알아요. 내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으니까. 그런데 감정이라는 게 말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미숙는 그 말을 들으며 찻잔을 들었다. 그래서 겁을 주려고 하셨어요. 네. 법적으로 효력도 없는 서류로요. 이정란이 눈을 내리깔았다. 알고 있었어요. 효력이 없다는 거. 미숙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러면 왜요? 이정란이 천천히 말했다. 그냥 흔들고 싶었어요. 내가 아파하는 것처럼 저 사람도 좀 아파봤으면 했어요. 잠깐 침묵이 흘렀다.
카페 안에서 잔잔한 음악이 흘렀다. 미숙는 이정란을 바라보았다. 악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냥 오래 외로웠던 사람이었다. 그 외로움이 잘못된 방향을 찾아 흘러간 것이었다. 미숙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30년을 혼자 살아온 사람이니까 외로움이 어디까지 사람을 몰고 가는지 몸으로 알고 있었다. 미숙가 말했다. 이정란 씨, 네, 저한테 화내셔도 돼요. 제가 그 자리에 들어간 건 사실이니까. 이정란이 미숙을 보았다. 그런데 아이들한테는 그러지 마세요. 이정란의 눈이 흔들렸다. 서연이랑 민호, 그 아이들 지금 엄마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아이들한테 엄마가 중심이 되어줘야 해요. 아버지 재산이 어디로 가느니, 그 여자가 어떻느니. 그런 말 들으면서 자라는 아이들이 좋을 게 없어요. 이정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미숙가 말을 이었다. 저도 자식 둘 키웠어요. 알아요. 엄마가 흔들리면 아이들이 먼저 흔들린다는 거. 이정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한 방울이 뺨을 타고 내렸다. 이정란이 손등으로 닦으며 말했다. 강미숙 씨는 나한테 이렇게 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없죠. 그런데 왜요? 미숙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다. 그냥요. 같은 58이니까요. 이정란이 울음을 참으며 웃었다. 그 웃음이 처연했다. 미숙는 그 웃음을 보며 눈을 내리깔았다. 이정란이 한참 뒤에 말했다. 더 이상 연락 안 할게요. 아이들한테도 그런 말 안 하겠습니다. 미숙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제가 고마워야죠. 이정란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코트를 입으며 말했다. 잘 사세요. 미숙도 일어섰다. 이정란 씨도요. 이정란이 카페 문을 열고 나갔다. 미숙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오래 바라보았다. 저 사람도 나름의 30년이 있었겠구나. 그 생각이 마음 한켠에 조용히 내려앉았다. 그날 저녁 태준이 말했다. 오늘 어디 다녀왔어요? 미숙는 저녁상을 차리며 말했다. 이정란 씨 만났어요. 태준이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혼자요? 네. 태준은 한참 말이 없었다. 뭐라고 했어요? 별말 없었어요. 그냥 얘기했어요. 태준이 미숙을 보았다. 무섭지 않았어요? 미숙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무서웠죠. 그런데 안 가면 평생 무서운 거잖아요. 태준은 그날 밤 산책을 하자고 했다. 두 사람은 집 근처 골목을 천천히 걸었다. 태준이 걸으면서 말을 꺼냈다. 나 되게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미숙는 걸으며 들었다. 서류 숨겼고 아이들 앞에서 흔들렸고 당신한테 너무 많이 기댔어요. 맞아요. 태준이 멈추었다. 근데 그 말을 이렇게 쉽게 인정해요? 미숙가 걸음을 멈추며 말했다.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해봐야 뭐해요. 맞는 것은 맞는 거죠. 태준이 낮게 웃었다. 그 웃음 끝에 목소리가 흔들렸다. 미숙 씨,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줘요? 미숙는 다시 걷기 시작하며 말했다.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그냥 같이 사는 거죠. 태준이 한참 그 말을 되새겼다. 같이 사는 것. 단순한 말인데 그 말 안에 담긴 것이 단순하지 않았다. 며칠 뒤 윤민호가 미숙를 찾아왔다. 현관 앞에 서서 말했다. 사모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미숙가 문을 열고 기다렸다. 민호가 고개를 숙였다.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병원에서 그런 말 드린 거 죄송합니다. 미숙는 민호의 숙인 고개를 보았다. 그 고개 안에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래 생각했는지가 담겨 있었다. 미숙가 문을 활짝 열었다. 들어와요. 밥 먹고 가요. 민호가 고개를 들었다.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다. 네, 밥 되잖아요.
들어와요. 민호는 식탁에 앉아 미숙가 차려준 밥을 먹었다. 된장찌개에 계란말이, 깍두기였다. 소박한 밥상이었다. 민호는 한 숟가락을 떠다가 멈추었다. 이거 어머니 손맛이랑 비슷해요. 미숙가 말했다.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는데요? 된장찌개에 감자 넣으셨거든요. 여기도 감자 들어갔네요. 미숙가 말했다. 감자 넣으면 국물이 달아져요. 민호가 잠깐 말이 없었다. 그리고 천천히 밥을 먹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민호가 말했다. 사모님, 네. 제가 엄마 말을 너무 그대로 믿었어요. 생각을 안 했어요. 미숙는 찻잔을 내밀며 말했다. 엄마 말 믿는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도 민호 씨, 그 나이에 엄마 말 믿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엄마가 흔들리면 자식도 흔들리는 거고요. 민호가 찻잔을 받으며 말했다. 그런데 사모님은 왜 화를 안 내요? 미숙가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다. 화를 내면 뭐가 달라지나요? 민호는 그 말을 듣고 오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아가 찾아온 것은 그로부터 이틀 뒤였다. 손에 육아 한 봉지를 들고 왔다. 미숙가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현관에서부터 수아의 눈이 빨개져 있었다. 미숙가 문을 열었다. 두 사람이 마주 보았다. 수아가 입을 열었다. 엄마. 그 한 글자에서 목소리가 갈라졌다. 엄마 많이 힘들었지. 미숙는 딸을 안았다. 등을 두드렸다. 괜찮아. 엄마 안 힘들어. 수아가 엄마 품에서 울었다. 두 사람 모두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도 괜찮았다. 그 거짓말이 이 순간만큼은 가장 따뜻한 말이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수아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엄마, 나 재혼 반대한 거 엄마 싫어서가 아니야. 미숙는 딸의 손을 잡았다. 알아. 엄마 또 상처받을까봐 그랬어. 내가 너무 못됐지. 미숙과 딸의 손을 꼭 쥐며 말했다. 못된 거 아니야. 엄마 걱정한 거지. 수아가 고개를 들었다. 엄마는 왜 맨날 이래? 뭐가? 화내야 할 때 화를 안 내. 미숙가 웃으며 말했다. 화낼 힘을 아껴야 살 수 있어. 나중에 진짜 필요할 때 쓰려고. 수아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엄마, 나 솔직히 말할게. 해봐. 나 무서웠어. 엄마가 저 아저씨한테 다 줘버릴까봐. 또 혼자 상처받을까봐. 미숙는 딸을 바라보았다. 수아야. 응. 상처받는 게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게 더 상처야. 수아가 고개를 들었다. 엄마 이제 알아. 안 아프려고 아무것도 안 하면 결국 아무것도 없는 거더라. 수아의 눈에 눈물이 다시 고였다. 엄마. 응. 미안해. 나도. 두 사람이 손을 잡은 채 오래 앉아 있었다. 부엌 창으로 저녁 햇살이 들어왔다. 그 햇살이 두 사람 위에 나란히 얹혔다. 그날 밤 미숙는 노트를 꺼냈다. 펜을 들고 천천히 썼다. 사람은 결국 제자리로 돌아온다. 한 줄 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다. 나를 위한 것이다. 한 줄 더.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만큼 단단해졌다는 뜻이다. 노트를 덮었다. 창밖에 별이 총총했다. 미숙는 그 별들을 오래 바라보았다. 가장 험한 고비를 넘긴 것 같았다. 물론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닐 것이다. 삶이라는 게 그런 것이니까. 그래도 오늘 하루는 잘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챕터 8. 봄이 다시 왔다. 재혼한 지 꼭 1년이 되던 날이었다. 미숙는 아침 일찍 눈을 떴다. 태주는 아직 자고 있었다. 미숙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냄비에 물을 올렸다. 된장찌개를 끓이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개나리가 피어 있었다. 1년 전
청첩장을 들여다보던 그 창가였다. 그때와 같은 봄인데 전혀 다른 봄이었다. 태준이 일어나 부엌으로 왔다. 미숙 옆에 서서 냄비 안을 들여다보았다. 된장찌개네요. 감자 넣었어요. 좋아요. 태준이 말없이 밥상 차리는 것을 도왔다. 숟가락을 놓고 찬 그릇을 꺼냈다. 처음에는 이 남자가 부엌에서 이런 것을 할 줄 몰랐다. 언제부터인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었다. 미숙는 그것을 보며 생각했다. 같이 산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 말하지 않아도 손이 먼저 움직이는 것. 밥을 먹으면서 태준이 말했다. 오늘이 우리 혼인 신고 1주년이에요. 미숙가 숟가락을 들며 말했다. 알아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냥 이렇게요. 태준이 웃었다. 이게 좋아요? 미숙가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뜨며 말했다. 이게 제일 좋아요. 오전에 윤서연에게서 연락이 왔다. 아버지 생신 겸 결혼 1주년이잖아요. 저녁 제가 살게요. 미숙는 문자를 읽으며 잠깐 멈추었다. 서연이 먼저 연락해 왔다. 그것도 밥을 사겠다고. 답장을 보냈다. 고마워요. 기다릴게요. 저녁 자리에는 서연과 민호가 함께 왔다. 민호는 들어오면서 미숙에게 음료수 한 봉지를 내밀었다. 별건 아닌데요. 고마워요. 자리에 앉아 음식을 시키면서 서연이 말했다. 아버지, 요즘 건강은 어때요? 태준이 말했다. 많이 좋아졌어요. 미숙 씨가 워낙 잘 챙겨줘서. 서연이 미숙을 보았다. 잠깐 시선이 마주쳤다. 서연이 먼저 눈을 내리깔았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감사해요. 미숙는 그 말을 듣고 물을 한 모금 마셨다. 뭐려? 식사가 끝날 무렵이었다. 서연이 핸드백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다. 미숙 앞에 내밀었다. 드리고 싶었어요. 미숙가 봉투를 받아 열었다. 손으로 쓴 편지 한 장이었다. 서연의 글씨였다. 꾹꾹 눌러 쓴 글씨였다. 미숙는 천천히 읽었다. 처음에는 아버지를 빼앗으러 온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난 1년을 보면서 제가 틀렸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버지가 아프셨을 때 밤새 혼자 지키셨던 거 알아요. 사무실 지키신 것도 알아요. 엄마 만나신 것도 알아요. 저는 그 어떤 것도 못했는데 고생하셨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미숙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참았다. 참았다. 참다가 결국 참지 못했다. 서연이 당황하며 말했다. 왜 우세요? 별말도 아닌데. 미숙가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별말 맞아요. 그런데 별말이 제일 오래가요. 민호가 눈을 피하며 말했다. 저도 쓸 걸 그랬나? 태준이 웃었다. 서연도 웃었다. 미숙도 웃었다. 오랜만에 그 식탁이 환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태준과 나란히 걸었다. 밤바람이 따뜻했다. 태준이 말했다. 당신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달랐어요. 미숙가 걸으며 말했다. 뭐가요? 단단한데 따뜻한 사람이다 싶었어요. 그게 맞았어요. 미숙가 잠깐 걸음을 멈추었다가 다시 걸었다. 저도요. 저도 뭐요? 저도 처음에 딱 그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다. 다행히 맞았고요. 태준이 웃었다. 미숙도 웃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웃는 소리가 봄밤 골목 안에 퍼졌다. 수아에게서 문자가 온 것은 그날 밤 늦게였다. 엄마, 오늘 아기 심장 소리 들었어. 너무 예뻐서 엄마한테 제일 먼저 알리고 싶었어. 미숙는 핸드폰을 두 손으로 꼭 쥐었다. 눈을 감았다. 심장 소리. 그 작은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이 눈 뒤가 뜨거워졌다. 미숙는 답장을 보냈다. 엄마도 들은 것 같아. 고마워.
보내고 나서 핸드폰을 가슴에 대었다. 며칠 뒤 수아와 아기용품을 사러 나갔다. 백화점 유아 코너를 함께 걸었다. 수아의 배가 조금 불러 있었다. 미숙는 그 배를 흘끔 보면서 걸었다. 수아가 어느 코너 앞에서 멈추었다. 엄마, 이거 어때? 작은 노란 내복이었다. 예쁘다. 그지?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수아가 내복을 들고 걸으면서 미숙의 팔짱을 꼈다. 갑작스러운 것이었다. 미숙는 놀라지 않은 척했다. 두 사람이 걷는 속도가 같았다. 말이 없어도 이상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고 따뜻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것. 바로 이런 것이었다. 이정란은 그 봄에 지방으로 이사를 갔다. 어느 날 태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정란이 지방으로 내려갔다더라. 작은 가게를 시작했다고 하던데. 미숙는 잠깐 생각했다. 그리고 말했다. 잘 됐네요. 원망이 아니었다. 안도도 아니었다. 그냥 그 사람도 자기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같은 58부로서 민호는 그 봄부터 태준의 현장에 자원해서 나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아버지 일을 돕는다는 것이 낯선 것이었다. 그런데 하다 보니 손이 부지런해졌다. 어느 날 미숙가 현장에 도시락을 들고 갔다. 민호가 땀을 닦으며 도시락을 받았다. 사모님, 이런 거 안 하셔도 되는데요. 미숙가 말했다. 밥 되잖아요. 민호가 도시락을 열며 말했다. 사모님 손이 아버지 손이랑 비슷해요. 미숙가 말했다. 어떻게요? 이란 손이요. 부지런한 손. 미숙는 그 말을 듣고 웃었다. 민호도 웃었다. 그 웃음이 그 사람이 미숙에게 보여준 가장 편안한 얼굴이었다. 봄이 끝나가던 어느 날 오후였다. 미숙는 혼자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았다. 1년 전 이 벤치에서 수아의 청첩장을 들고 앉았던 기억이 났다. 그때의 쓸쓸함이 기억났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사는 거지? 그 물음이 기억났다. 미숙는 천천히 그 1년을 떠올렸다. 전처의 법률 서류, 의붓자녀들의 냉대, 남편의 우유부단함, 이정란의 전화, 남편의 입원, 사무실 출근, 서연의 편지, 수아의 눈물,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것이 없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지나면서 미숙는 무너지지 않았다. 강해서가 아니었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쓰러질 뻔한 날이 여러 번이었다. 그래도 매번 일어섰다. 일어서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으니까. 핸드폰이 울렸다. 태준이었다. 어디 있어요? 공원이요. 같이 걷고 싶은데 나가도 돼요? 미숙가 웃으며 말했다. 오세요. 전화를 끊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봄 하늘이 맑았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태준이 공원 입구에서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단정한 차림이었다. 걸음이 건강해 보였다. 미숙는 그 모습을 보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태준이 가까이 오더니 말했다. 오래 있었어요? 조금요. 생각 많이 했어요? 미숙가 걸으며 말했다. 1년 동안 있었던 일들이요. 태준이 옆에 나란히 걸으며 말했다. 힘들었죠. 힘들었죠. 그래도 잘 왔어요. 미숙가 말했다. 우리 둘 다요. 두 사람은 말없이 공원을 걸었다. 봄 햇살이 두 사람 위로 내려앉았다. 바람이 불었다. 미숙의 머리카락이 살짝 흩날렸다. 태준이 그것을 보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나란히 걸었다. 집으로 돌아와 미숙는 노트를 꺼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펜을 들었다. 오래 생각했다. 그리고 천천히 썼다. 나는 58배 다시 시작했다. 무너질 뻔했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전처가 나타났고 의붓자녀들이 나를 밀어냈고 남편이 흔들렸다.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은 것이 강한 것이라고 이제는 안다. 힘든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이제는 안다.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게 더 상처라는 것도 이제는 안다. 나는 오랫동안 자식을 위해 살았다. 그것이 후회가 아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도 산다. 자식을 위한 삶과 나를 위한 삶이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안다. 이게 내 인생 이막이다. 아무도 대신 살아줄 수 없다. 내가 살아야 한다. 나는 오늘도 산다. 미숙는 펜을 내려놓았다. 노트를 덮었다. 창밖으로 봄 저녁이 내려앉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미숙는 그 노을을 오래 바라보았다. 1년 전 이 창가에서 청첩장을 들고 혼자 앉아있던 여자가 지금은 여기 이렇게 앉아있다. 같은 창가인데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부엌에서 태준이 뭔가를 끓이는 소리가 들렸다. 냄새가 났다. 미숙과 부엌으로 갔다. 태준이 라면을 끓이고 있었다. 배고팠어요. 미숙가 웃으며 말했다. 저녁 먹고 또요? 조금만 먹을게요. 미숙는 태준 옆에 섰다. 냄비 안을 들여다보았다. 계란 넣어요. 넣을게요. 두 사람이 나란히 냄비를 들여다보았다. 봄 저녁 부엌에서 라면 냄새가 났다. 그 평범한 냄새가, 그 평범한 순간이 미숙에게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찾아온 진짜 일상이었다. 밤에 수아에게서 문자가 왔다. 엄마, 다음 주에 같이 병원 가줄 수 있어? 정기 검진이야. 미숙가 바로 답장을 보냈다. 당연하지. 몇 시야? 오전 10시. 갈게. 수아가 답장을 보냈다. 고마워, 엄마. 사랑해. 미숙는 그 문자를 보며 웃었다. 사랑해. 수아가 그 말을 마지막으로 한 것이 언제였더라.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오래됐다. 미숙는 답장을 보냈다. 엄마도. 잠들기 전 미숙는 천장을 바라보았다. 재혼 첫날 밤, 이 천장을 보며 얼마나 많이 불안했던가. 행복한 노후를 꿈꿨는데 현실은 달랐다. 전처가 나타났고 자녀들이 밀어냈고 남편이 흔들렸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지나고 나서 지금 이 천장을 보는 마음이 그날과 완전히 달랐다. 불안하지 않았다. 쫓기지 않았다. 옆에서 태준의 숨소리가 들렸다. 고르고 깊었다. 미숙는 그 숨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삶이라는 게 결국 이런 것이구나. 꿈꾼 대로 되지 않아도, 생각지 못한 일들이 쏟아져도 그것을 하나씩 통과하면서 조금씩 단단해지는 것. 그리고 어느 날 돌아보면 그 험한 길이 전부 내 길이었다는 것. 미숙는 잠이 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생각했다. 내일도 쉽지 않을 것이다.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 그래도 괜찮다. 나는 이제 안다. 무너질 뻔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혼자인 것 같아도 결국 손을 내밀면 잡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라는 것을. 봄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창밖에 별이 떠 있었다. 강미숙은 조용히 웃으면서 잠이 들었다. 오래 기다려온 그 잠이 드디어 제자리를 찾은 것처럼 편안하게 내려앉았다. 인생 여행이었습니다. 꿈꿈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전처가 나타났고 자녀들이 밀어냈고 남편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모든 것을 통과했습니다. 맞은 게 아니라 통과한 겁니다. 살면서 생각지도 못한 일이 쏟아질 때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가야 할 길이 험한 것일 수 있습니다. 상처받는 게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게 더 깊은 상처입니다. 오늘 이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 한켠에 오래 남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셨죠?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2막을 응원하면서 이상 인생 여행이었습니다.